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38명이 늘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66명이 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 선으로 내려간 건 지난 2월 28일 이후 처음입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들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어제 하루 400명대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모두 38명으로 는 상황인데요. 우선 이 확진자와 관련해서 의심 환자가 좀 줄고 또 완치자가 크게 늘면서 좀 확산세가 진정된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좀 자료를 살펴보면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신천지 신도들만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봤을 때 대구 지역이 한 68% 정도의 양성률을 보여주었고 인구 10만 명당 165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북 지역은 14% 정도의 양성률에 2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기타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는 1.7% 정도의 양성률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양성률은 그 민간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반적인 그 신천지 신도 외의 분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그분들은 대략 한 0.1%에서 0.5% 정도의 양성률이고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률도 한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그 선별 조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확진자의 숫자는 한 2, 3일 정도만 지나면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속보에 나와 있는 대로 국내에서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9명으로 재집계가 된 상황이고요. 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대구 신천지 교인, 그중에서도 유증상자인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큰 줄기는 잡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곁다리 있죠. 그 외 지역에서 확산세가 좀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에 1.7% 정도 양성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1.7%의 양성률은 사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양성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현재 정확한 그 명단과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정보가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 감염에 대한 얘기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특성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저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 발병이 건강한 집단에서 나타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지금 이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런 곳들에 더 이상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를 좀 저희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경북 경산시를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세 번째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이라고 정하는 것은 이제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해당 지역에 현재 지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어떤 수준보다도 좀 더 강력한 그 조치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관리 명칭이 붙게 되면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지만 그만큼의 지원도 또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청도에 이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 3월 3일 날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의 대략 한 73% 정도가 경산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의 거의 40%가 경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산 지역도 지금 현재 이러한 신천지 신도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경산 거점 생활치료센터로 경북 학숙을 지정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서 일정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 반발을 했던 가장 큰 이유들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보셨어요? 일단 당연히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 잘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사회적으로도 이 질병을 다른 호흡기 질환처럼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공기 감염이 아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밀접 접촉에 의한 비말 감염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지역에 해당 시설이 있다고 주변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거든요. 폐기물 관리나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해주면. 네. 예. 그래서 그럴 위험성은 적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주는 어떤 부담감을 고려를 했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그 지역사회하고는 조금 얘기가 되고 서로 간에 이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준비가 모자랐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즉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걸 좀 납득을 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의료진들은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연구진은 치료제나 아니면 예방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사스와 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찾아냈다, 이런 소식 들려오던데요. 희소식인 거죠? 일단은 좋은 소식인 걸로 생각은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런 항체라는 거는 이제 특이적인 항체와 비특이적인 항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하고 사스에서의 발현된 항체들은 분명히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얘네들에 대해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감염될 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변이가 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네. 지금 개발한 항체들이 얼마까지 유용성을 가지고 사용될지도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개발한 항체에 대해서 그 항체의 유용성은 분명히 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중국에서 이미 코로나19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두 종류의 아류형이 생겨났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백신 개발이 더 까다로워지고 또 매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베이징대 연구팀 결과인데요. 이 결과 말고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백신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스파이크 프로틴이라는 거거든요. 스파이크 단백이라는 건데, 이미 이 단백에 주요한 항원형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항원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즉 항체 형성에 관여하는 그러한 특성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이가 이미 여러 개 보고가 됐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변이에 의한 지금까지 개발했던 백신이나 또는 진단을 위한 항체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독감처럼 매년 이러한 그 백신을 저희가 개발해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자가격리자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작동이 되죠. 어떤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나요? 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앱 같은 경우에는 GPS로 이제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보고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이제 경보음이 울리는 기능이 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루 2차례 정도 증상을 체크해서 전담 공무원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앱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가격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거든요. 예. 네. 특히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의 어떤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은 하겠지만 그러한 필요성보다는 본인 교단의 결정이 중요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시 도구가 분명히 필요는 한데 문제는 이러한 자가격리 앱 같은 경우에 핸드폰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럼 핸드폰을 두고 다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자가격리 앱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역연계 그 범부처 사업단이라는 데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카메라를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했었는데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요, 코로나19를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 비닐로 앞을 가려주는 모자, 뭐 안경, 목걸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저도 써보질 않아서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차단 도구가 나오는 것은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기는 할 건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차단 도구를 만지고 나서 그 다음에도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단 안경을 썼다, 차단 모자를 썼다. 네. 물론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직접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건 차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벗어야 되는 환경이 될 거거든요. 그럼 벗으면서 당연히 접촉이 일어날 거고 결국 그럴 때 들어오게 되는 경로는 또 결국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일부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의 통상적인 어떤 생활 행태를 고려를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기본이 되는 거고요. 역시 손위생하고 개인 안전 수칙, 그다음에 위생 수칙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상황을 좀 짚어보면 확진자가 이제 사흘 동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안정세로 좀 접어드는 모양새인데 이제는 역유입을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흘째 이제 100명대 유지하면서 가장 최근에 이제 보고됐던 게 일간 한 139명 정도까지 이제 신규 확진을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중국의 데이터는 사실 두 번의 모델링에서 조금 다르게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은 1월 31일 날 홍콩 대학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때 당시의 모델링에서는 적절한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4월 초순 정도가 피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6월 정도 지나서까지 계속 진행될 거라는 모델링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근데 그 모델링 데이터에서 어떤 제안을 했었냐 하면은 전반적인 감염을 낮출 수 있게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50% 이상 제한했었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감염자가 있을 경우엔 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 유지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 외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동을 제한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뀐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에서는 2월 말이 피크고 3월 정도에 약간의 이제 나오는 그 현상을 유지하다 4월쯤 되면은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모델링 데이터를 2월 초순 중순쯤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상황은 그 두 번째 모델링 데이터에 맞게끔 흘러가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완전히 다 끝난 불씨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39명 정도의 신규 확진이면 기존에 나왔던 환자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다시 지역사회 감염이라든가 또는 집단 감염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한 숫자의 네. 환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역유입을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의 중국 상황도 앞으로 이게 다시 그 재발생을 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러한 강력한 이동 제한을 언제까지고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재유행이 다시 나오는 시기는 아마 그걸 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역유입보다는 국내에서의 어떤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와 또 사망자 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망자는 지금 100명을 넘어선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데 이탈리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탈리아 상황이 이제 지금 확진자 3,089명에 사망자 107명 정도 수준이어서 대략 한 3~4% 정도 지금 사망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현재까지 누적 사망률이 0.6% 정도가 조금 넘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고령 인구 비율이 이제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이고 워낙 고령 환자가 많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어떤 측면이냐면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사망률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낮게 보고가 되는 데가 딱 두 군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이 두 가지인데 그 이유는 아마도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치료가 들어갔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나라의 0.6% 정도의 사망률이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사망률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탈리아나 다른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견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또 얘기도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각 국가의 사망률을 저희가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